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명문대를 나온 남편을 제치고 고졸인 제가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주변에선 말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눈까지 까디집고 막말을 퍼부어대셨죠. 아무도 제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르리라곤 생각하지 않았기에 충격은 컸을 거예요. 제 자신조차도 이런 결말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도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실업계 쪽으로도 소질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체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제게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나 하다못해 이름 없는 지방대로도 나와야 네가 사회에서 사랑굿이라고 살 수 있어. 너 이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해 먹고 살 거니? 평생 편의점 알바나 하고 빌빌대면 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들어. 어떻게든 2학기까지 성적 좀 끌어올려서 대학 문턱이라도 가보자고. 담임선생님은 모든 게 저를 위한 거라며 대학 진학을 강요하셨지만 저는 그런 담임선생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대학이야말로 정말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부할 생각도 없고 전공하고픈 과목도 없는데 왜 돈이랑 시간을 들여가며 그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반강요에도 불구하고 대입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 때문에 애꿎은 저희 부모님은 툭하면 걸려오는 담임선생님 전화에 시달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제 뜻을 믿고 따라주셨어요. 제가 당시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게 부모님으로선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부터라도 내 자식이 남보다 뒤처지는 길을 선택한다면 끝까지 자식 뜻을 따라주긴 힘들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려면 일단 뭐든 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제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우유 배달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배달 시간을 최소화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갈비집에서 서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고기를 태우지 않고 결을 살려 맛있게 구워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맘가게 포장 알바, 그 밖에 전단지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이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편의점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 시간대에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모델처럼 멋진 여자 서너씩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 손님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었죠. 마침 그 테이블을 담당한 게 저라서 고기를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도 귀는 손님들의 대화에 열어둔 채 말이죠. 들어보니 이분들은 모델이 아니라 행사 도우미더라고요. 기업이나 학교, 관공서 등에서 행사를 할 때 단상에 함께 올라 상장이나 꽃다발도 건네고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를 잡고 식순에 따라 행사 진행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들 자세도 바르고 목소리 톤이나 헤어와 손톱 정리까지 깔끔하고 가지런하더군요. 한창 그분들 얘기를 귀동냥을 하며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키가 어떻게 돼요? 꽤 커 보이는데? 172요. 그건 왜 물으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게 명함을 건네곤 말을 이어갔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하신데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요? 지금 하는 일보다 보수도 세고 근무 조건도 좋거든요. 그날은 일단 명함만 받아뒀는데 이상하게 자꾸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사무실로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죠.
처음 투입된 곳은 시상식장이었어요. 소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건 없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떨리긴 엄청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경험이 많은 선배님이랑 2인 1조로 움직인 거라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은 전시회, 박람회, 시상식 등 여러 행사로 이어졌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의전 도우미로 주로 파견이 되었어요. 딱히 분야가 정해진 거는 아니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분야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행사가 많은 달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고, 덕분에 수입도 어지간한 간부들 월급만큼 벌기도 했죠. 물론 행사가 적은 달에는 그만큼 수입도 적었지만요. 그래도 연봉을 따져보면 대기업 부장급 정도는 됐으니 많이 벌기 많이 버는 폭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7년차 정도 되었을 땐데, 그날은 예약됐던 행사가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다음날 스케줄을 잡힌 사람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사무실 근처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 헌팅이 들어온 거예요. 상대 남자분들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직원들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는데 길게 대화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둘러댔죠. 그리곤 간단하게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도 그럴 게 상대 남자들 중에 되게 재수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서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자기 부모님은 유명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데 자기한테 말만 하면 사건 수임료도 싸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느끼한 표정으로 저와 동료들 몸을 희끗대는데 정말 토쏠려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 일행들 중에는 꽤 괜찮은 남자도 있었어요. 매너도 좋고 품위가 느껴지는 남자였죠. 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보니 초록은 동색이다 싶어서 마음을 접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의전 도우미로 중소기업인들이 모이는 시상식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전에 만났던 남자와 조우하게 된 거예요. 제가 꽤 마음에 들어했던 매너 좋고 품이 있던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자기 아버지가 그날 상을 받게 되어서 축하할 겸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방금 전 단상에서 제가 꽃다발을 건네드렸던 분이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더니 아버님을 보니 그 남자에 대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싶더라고요. 품위도 있으시고 역시나 매너도 좋으셨어요. 회사 대표로 있으셔서 그런지 외모에서부터 오너의 아우라가 풍기더군요. 그날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남자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지 않은 번호라서 스팸 문자인가 싶어 지웠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며칠 전 그 남자였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직업 특성상 주말이 더 바쁜 터라 거절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왠지 그러기 싫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왠지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만난 지 10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둘이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생각도 바르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타인을 무시 않는 행동과 화법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날 함께 바에 왔던 사람들은 입사 동기들인데 가끔 동기들이 뭉칠 때 자리를 함께 하기는 하지만 평소 그리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동기 중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걸 망설였다고 하자 왠지 그럴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바에서 저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표정이 워낙 안 좋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덕분에 다시 만나게 돼서 이건 인연이다 싶었어요. 민정씨,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2년 넘게 이어졌고 제가 30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처음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 아버님은 일전에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이 남아있었는지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애매한 표정이었죠. 그러다 제 학벌과 직업 이야기가 나오자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대학 진학을 않고 그동안 했던 일들과 어떤 자세로 일에 임했는지에 대해 시부모님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까지 끄덕이며 들어주시는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대놓고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는 고졸이 뭐야? 어머님의 말씀에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제 외모 때문에 평소 오해를 좀 사긴 하거든요. 외모만 봐서는 제가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큰 키에 바른 자세, 무엇보다 행동과 말투가 딱 부러지고 늘 당당해 보여서 그런가 봐요. 행사 도우미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도 그런 말을 들어와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머님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그런 오해가 있던 모양이었어요. 괜히 지은 죄도 없이 주눅이 들려던 그때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민정이 양은 왜 대학에 안 갔나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대개 이런 경우 너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갔구나 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왜 안 갔냐고 물으시는 어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포기했던 소신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대학 진학을 할 생각입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대학은? 한창 머리 잘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간 대학을 그 나이에 무슨 수로 들어간다는 건지. 대학 못 나온 핑계도 여러 가지네. 어머님이 빈정대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표정 변화 없이 제게 그러셨어요. 공부가 때가 어디 있겠어요. 배움이 필요하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배워야죠.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지만 모르면서도 배울 생각을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요. 그땐 아버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를 향한 말이었더라고요. 결혼해서 안 사실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 엄청 멸시를 당하고 사셨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 시아버지도 어머님이 학벌을 들먹이며 꽤 무시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입장이 바뀌고 나니 어머님도 당신 아들에 비해 학벌이 딸리는 저를 똑같이 구박을 하셨다는 거죠. 남들 다 대학 갈 때 넌 뭐했니? 나 떼어 먹고 사느라 바빠서 대학이 사치였다지만 니들 때는 대학 안 간 애들 찾는 게 더 힘들 정도 아니니?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네가 날 애들이 걱정이다. 어머님, 사람 머리를 학벌로만 당정 지으시면 안 되죠. 학벌로 안 따지면 뭘로 따지란 말이냐?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니? 하긴 고졸인 네가 뭘 알겠니?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이도 대학 문턱에도 못 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대학 못 나오셨잖아요. 넌 꼭 이러더라. 네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너까지 날 우습게 하는 거냐?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네가 이러니까 못 배운 티 난다고 하는 거야. 정말 요즘 말대로 할 말 하 아니었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어머님이 학벌 가지고 저를 흉보시는 건 결국 당신 얼굴에도 침 맺는 격이란 걸 왜 모르실까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사람을 굳이 당신 계모임까지 불러내서는 지인분들 앞에서 제 학벌을 운운하며 명문대 나온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머님이 저를 학벌로 망신 주셔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계기가 됐던 건 어머님 탓이기는 했어요.
시고모님 환갑날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환갑잔치는 거르는 게 추세라서 시고모님이 집안 식구들과 조촐히 저녁 함께 하자시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평소 시고모님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님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네가 내 대신 돈 봉투나 전해줘라. 돈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 괜히 선물이니 뭐니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한 50이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를 받아들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평일이라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오기로 한참이라서 저만 따로 룸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님 가족들은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과 남편만 아직 도착을 못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는 또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는 모양이구나. 어쩌면 그놈의 레퍼토리는 세월이 흘러도 안 변한다니? 어떻게 된 게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프대? 하여간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매번 그렇게 잔머리만 써대기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그 모양의 사람을 받아줬으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지가 뭐라고 툭하면 집안 행사에 빠져. 성훈이만 가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붙였을 인간이 배은망덕하기는. 아무리 사이가 돈독하지 않은 시어머니긴 해도 남이 욕하는 건 듣기 거북했어요. 저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시고모님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있는 자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고모님, 저희 어머님이 달갑지 않으신 건 알겠지만 며느리인 제가 있는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많이 불편합니다. 어린 조카들도 있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그러자 시고모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넌 속이 좋은 거니 아니면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 그런 거니? 너 시집 올 때 네 시어머니가 집안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널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니?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애라고 하더라. 우린 그래서 네가 유흥업소에 나가는 애인 줄 알았지 뭐냐. 니들 결혼식 때 널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반반하길래 영락없이 그렇게 믿었다니까.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송은도련님이 업소 출신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숙모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배운 것도 없고 몸 굴려서 먹고 살다가 돈 많은 남자 꿰차서 신분 상승하려는 여자라고 했거든요. 사람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땐 숙모님 말만 듣고 우리도 오해를 했지 뭐예요. 하여간 나이 먹고 하는 짓거리 하고는 나중에서야 네 시아버지랑 성훈이한테 네 직업 얘기 듣고 기함을 토했잖니. 번듯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 그런데도 넌 네 시어머니 편을 들겠다는 거야. 넌 속도 없어. 네가 이렇게 무르게 구니까 네 시어머니가 뒤에서 널 깎아내리고 다니는 거다. 정신 차려 이거사. 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뒤늦게 아버님이랑 남편이 도착해서 식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대놓고 말을 하든지 어떻게 남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는 건지 도저히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더군다나 내 직업을 그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수능을 다시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에는 시간도 아까웠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바로 방통대였죠. 의전 진행을 하다 보니 경영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중 정말 닮고 싶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다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키워가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듣는 웹 강의와 오프라인 출석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저한테 딱이었어요.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직업 특성 덕분에 출석 강의 땐 행사를 잡지 않으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들 말 맞다나 방통대 생활이 엄청 빡세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설렁설렁 웹 강의나 들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한다면 진짜 오산이에요.
의지가 약하면 절대 졸업 못해요. 차라리 매일 강의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 거라면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강의라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집안 살림하랴, 일하랴, 거기다 방통대 공부까지. 거기다 막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눈물 짜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약해지는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눈앞에 보이는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어머님을 닮지 않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4년 만에 학사학위를 따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옆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두 지켜본 남편은 제 졸업장을 서재 책상 중앙에 펼쳐서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있던 그날 아버님은 꽃다발을 들고 제 졸업식장까지 와주셨죠. 저희 부모님이 진작 대학 공부를 못 시켜놔서 죄송하다고 하자 아버님은 오히려 손사래를 치셨어요. 남들이 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공부랑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공부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힘들게 한 공부니까 아깝게 썩히지 말고 잘 이용하도록 해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알겠지? 아버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지난 4년 동안은 졸업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허탈해지더라고요. 내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대학 수업이 사라지고 나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뭔가 할 일을 빼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식장에서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죠. 배운 걸 써먹어야 할 텐데. 하지만 학위 한 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졸업장 땄다고 이 나이에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더군다나 방통대 졸업장으로는 일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을 이길 수도 없으니 더더욱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고민을 하던 저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게 되었어요.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 싶은 마음에 박사학위까지 도전해 보기로 한 거죠.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산통도 이겨내고 애도 낳은 난데 지난 4년간 그 어려운 순간도 버텨내고 4년 만에 학사학위도 딴 난데 뭔들 못하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석사에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대학원은 100% 출석이라서 도저히 일과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석사학위 딸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남편은 기왕 공부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보라며 응원을 해줬지만 일도 쉬게 된 마당에 등록금에 차비에 식비, 도서 구입비까지 지출이 왕창 늘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아버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결심을 한 모양이구나. 기왕 대학 졸업장도 따냈는데 어디든 써먹어 봐야겠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버님. 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실은 이미 대학원에 합격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일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쉬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말이에요. 아버님께서 후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선뜻 그러마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학비를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시아버지이긴 하지만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문이 남지 않은 거리를 할 수야 있겠니? 나한테 학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도 제시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가,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어서 크게 질렀어요.
아버님께서 제가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나중에 아버님 회사를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사업에 꽤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론만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회사에 나와서 아버님 곁에서 일을 거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제게 투자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래였어요. 거래가 아니라 학비도 원조 받고 회사까지 내놓으라는 날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을 들으시고도 화도 안 내시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고 하시는 거 있죠. 덕분에 저는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강의가 없는 시간엔 회사에 나와 아버님 옆에서 업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건 아니라서 제 편의대로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옆에서 아버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는 거였어요. 오너 자리에 있으면 결제 서류에 도장이나 팍팍 찍으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했어요. 내가 알아야 남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내 청소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과 이름도 아버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 집안 사정까지도 꿰고 계시는지 대학에 들어간 자녀를 둔 직원들한테는 등록금에 보태라며 금일봉도 따로 주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직원한테는 관절염 보조제까지 구해서 건네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서 이문을 남기는 계산에만 능하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아는 분이셨어요. 오너의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특성상 인지도 때문에 대기업한테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건 기본이고 개발자의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판촉사원 노릇도 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 오너였어요. 한마디로 일당 100 노릇을 해야 하는 자리였죠. 아버님 옆에서 일을 배우며 대학원 수업을 들은 지 5년. 저는 드디어 박사 학위까지 따게 되었고 그 사이에 회사 일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석사를 마친 시점부터 아버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거든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덕분에 대학원 수업이 있을 때는 업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었죠. 일과 육아, 학업까지 욕심을 부려가며 해온 탓에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이 알차게 느껴졌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시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꽉 찬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을 딱 한 사람만큼은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음에도 어머님은 제 학위를 마치 언제든 돈 주고 살 수 있는 흔한 것처럼 치부하셨어요. 제가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저를 못 배운 사람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홀려서 멋대로 부리는 불려우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 일도 바쁘고 아이도 커가는데 자꾸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글쎄 저희 애한테까지 제 흉을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명절날 차례상을 치우고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언제까지 제 뒤에서 흉을 보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네 흉을 봤다고 그래? 이게 지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절 두고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한테 다 들리니까요. 오죽하면 어제도 시고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저를 시아버지 홀려 재산 빼먹는 꽃뱀 취급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뿐인가요? 저희 애가 수학 점수가 떨어졌다고 애한테 그러셨다면서요. 네 엄마가 머리도 나쁘고 못 배워서 네가 그걸 닮은 거라고요. 어떻게 애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원래가 애들 머리는 지 엄마를 닮는 거야. 네 자식이 널 닮아 성적이 안 좋은 건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란 얘기야.
내 아들은 명문대까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내 입장에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난 꿀릴 거 없다. 그리고 네가 네 시아버지를 홀려서 재산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니. 언감생심 네 주제에 네 시아버지 회사에 나가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저 제 실력으로 아버님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님 백으로 들어간 낙하산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깔깔대며 웃으셨어요. 아이고 웃겨라. 이젠 하다하다 내 배꼽까지 빼놓으려고 하네. 얘 정신 차려. 대학이면 다 같은 대학인 줄 아니?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넌 고작 방통대 출신일 뿐이야. 어디서 그런 것도 대학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척이야? 네가 내 아들처럼 명문대로도 나왔다면 내가 널 인정했을 거다. 다지고 보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니? 근데 왜 너만 뭐라도 되는 척 까부냔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불어? 그때였어요. 거실에 계시던 아버님이 벼락같이 소리치셨죠.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를 인정하고 말고 해?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며느리랑 비교를 해? 애초에 급이 되기는 해? 당신이 인정하고 안 하건 간에 며느리는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있는 애야. 당신한테는 그런 게 있긴 한가?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할 시간에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나 못 배워서 그럽니다. 당신이 이날 이때까지 나 가방끈 짧다고 하도 구박을 해서 며느리만 대접받는 게 눈꼴시려 그랬어요. 얘나 나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다면 당신이 나한테는 못 배웠다고 타박했고 얘한테는 학비까지 대주며 공부시킨 거 그게 다른 거잖아요. 나도 당신이 얘한테 해준 것처럼 옆에서 응원해주고 물심양면 도와줬다면 그 긴 세월 시집 식구들한테 가진 구박 안 받고 떳떳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평소엔 이쯤에서 물러나시던 아버님이 그날따라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언제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내가 진작부터 그랬잖아. 공부를 하겠다면 학비를 대주겠고 기술을 배우겠다면 학원에도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뭐라 그랬어? 공부 가르쳐서 나한테 돈 벌어오게 하려고 닥달하는 거냐? 울고불고 따지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자기 자신도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돕느냔 말이야. 그깟 공부는 해서 뭐해요? 어차피 당신 부모 형제들은 나 같은 거 눈 아래로 깔고 보던 사람들인데 배운 거 없는 국밥집 딸이라고 얼마나 날 무시했는지 기억 안 나요? 성훈이 임신한 덕에 팔자 고쳤다고 당사자인 내 앞에서 떠들어대던 거 기억 안 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공부 좀 더 했다 한들 사람으로 인정해 줬을 것 같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이날 이때까지 이러고 사는데? 어머님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저희 시부모님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미 남편을 통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군복무를 하시던 때 어머님은 군부대 근처에서 부모님을 도와 국밥집을 하고 계셨대요.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좋아서 인근 부대 군인들의 단골집이기도 했죠. 저희 아버님 역시 그곳 단골이었는데 한창 젊고 혈기왕성하던 때였던지라 또래인 어머님과 몰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 남편이 생기게 된 거였죠. 아버님은 제대를 앞두고 어머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집에 어머님을 소개하셨대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명문고에 명문대까지 나온 아들이 중학교밖에 못 나온 국밥집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 시할머니와 시고모님은 애까지 임신한 저희 어머님을 엄청 구박하셨다더라고요. 못 배워서 친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밖에 갖은 이유를 대가며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 통해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대요. 거기다 믿었던 남편마저 어머님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처음부터 어머님을 돕지 않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부모 형제들한테 당하고 사는 아내가 가여워 공부를 시켜주겠다고도 하고 기술을 배울 학원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건 어머님이니까요.
왜 나보고 며느리를 괴롭히냐고 그랬죠? 나도 할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이 집에 시집와서 이날이 때까지 시부모의 시누이한테 눈총받고 살았으니 얘도 나랑 똑같이 당해봐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롭혔어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궤변에 저도 남편도 아버님도 할 말을 잃었어요. 되도 않는 어머님 논리에 저는 그만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랑 더는 얼굴 붉히며 싸울 이유가 없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조용히 입 다물고 물러서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뭐를 잘못한 건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작정하고 말을 꺼냈어요. 다시는 시어머니를 안 볼 생각까지 하면서요.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저랑 어머님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저를 비롯해 남들이 보기엔 말이죠. 어머님은 38년 전 그때와 똑같이 못 배우고 가난하세요. 아버님께 기대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 살 능력도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시작은 어머님처럼 남들보다 학벌도 딸리고 가진 것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새 학위를 3개나 땄거든요. 학사, 석사, 박사. 이 정도 학위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도 학벌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는 돼요. 아니, 차고 넘칠 정도죠. 그뿐인가요? 제가 아버님 회사에 들어간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저희 팀이 개발한 상품이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42개국에 수출이 돼요. 아마존에서는 2년 연속 판매량 탑 50에 포함되었고요. 제 능력이면 아버님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환영받을 정도라고 자부해요. 실제로 굴지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고요. 저는 제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떠셨죠? 늘 핑계만 대고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지난 38년 동안 자신은 조금도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저 제 노력을 폄하하기에만 바쁘셨죠? 그게 어머님과 제 차이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이 저처럼 대접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어머님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요, 서로 견줄 만한 상대일 때 하는 거예요. 어머님과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대조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아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뚝 그치셨어요. 그리고 널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저를 올려다보시더라고요. 그날 그 모습이 제가 어머님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혹여 저 때문에 시부모님이 파경을 맞게 된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님은 어머님과의 이혼을 생각해 오셨고 이제 그때가 온 것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가사와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어요. 남들은 그런 저를 슈퍼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가사와 육아는 남편과 나눠서 하고 있고 회사 일 정도만 온전히 제 힘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모르긴 해도 앞으로 10년 뒤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요. 아버님과 약속한 대로 제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 노력으로 금수저든 금젓가락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하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항상 꽃길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에 결혼을 했다가 단 3주 만에 남편과 갈라서게 됐어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뻔뻔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그런 집안과는 얼른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분명 남녀 두 사람의 일이고 둘의 사랑이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 최대 사건인 이혼으로 꼭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다음번 만남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의 삐뚤어진 효심과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시어머니는 그 짧은 3주라는 기간 내내 저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쪽박차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완전 짧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제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반응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최충우하고 결혼해? 우리는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너무 안 어울려서. 겉보기에 어울리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친구들이 했던 말은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 그러니까 느낌 같은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딱 봐도 저 두 사람은 뭔가 아닌데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의 이혼을 두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네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이 많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감추지 않고 티도 많이 냈고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저 고2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워낙 아빠가 혼자 저와 남동생 키우느라 힘들어하신 것도 알고 아빠 직업이 증권 쪽 일이라서 새벽에도 갑자기 불려나가고 때로는 밤낮이 바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빠의 재혼을 환영했어요. 새엄마가 오시고 저희 가족이 단란히 잘 지내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닦아놓고 말해서 새엄마는 저희 남매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에도 한번 엄마는 끝까지 엄마라며 저희 손을 놓지 않으셨고 동생과 저 뒷바라지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취직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남동생도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잘 들어갔고요. 저와 동생은 누구보다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세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배경을 걸고 넘어졌어요. 아니, 친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재혼을 한 거면 집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가씨네 가정교육 믿어도 되겠어? 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줘야겠어. 어떤 가정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저도 그렇게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머니. 걱정시켜드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감한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라고 해서 대단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잘못 벌려서 빚을 많이 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빚을 갚아나가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건 그 빚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였어요. 이제는 자기 가정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래요. 저는 제가 결혼을 얼른 하면 엄마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물론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컸지만 다 지나고 보니 다른 이유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데는 있었지만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그 점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 일이고 자기 뜻과 안 맞는 게 생기고 결혼하고 내가 이제 지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때는 시어머니가 자기네 지금까지 고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 거의 모든 걸 제가 감당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해심이 많다고 했지만 저한테 하는 걸 봐서는 이해심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저라는 사람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고요. 내 또래는 재혼이 흔한 일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평범하게 컸다고 말을 해도 우리랑은 같을 수 없다고 본다. 니네 새엄마는 너네한테 잘 하시니? 계모는 암만 잘해도 계모이긴 하다만. 그럼요. 저는 새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걸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한테 둘도 없는 분이세요. 남동생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자기소개는 알아서 해주면 좋겠구나. 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내가 남들이 한 말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니? 그것도 이제 두 번 보는 사람 말을 뭘 새기라는 거야. 너나 네 남동생이나 마음고생 꽤나 했을 텐데도 나름 인생 충실히 살긴 했구나. 하긴 안 그랬으면 우리 충우 같은 애 만나지도 못했겠지.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이 대부분 엇나가서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 저희 마음고생 심하게 한 건 없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 받아들였고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네가 불편하다. 우리 충우가 왜 하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네가 연봉 높은 괜찮은 직장 다닌다니 충우가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안심은 된다. 결혼하면 너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모님은 한 명도 없잖아. 동생도 남자니까 결혼하면 뭐 남의 여자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친부모 대하듯 잘해줘야 한다. 알았지? 나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한 거야. 그 어느 말 하나 제 마음을 비틀지 않는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긴장도 많이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렇게 나오니 결혼 준비하며 몇 번이고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도 다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뜻 뒤집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다 지나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때 뒤집고 헤어졌어야 됐어요. 하긴 그랬으면 남편이라는 놈의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신혼집은 워낙 남편 쪽에 여유가 없었기에 새엄마가 제 앞으로 만들어 놓은 적금으로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적금을 내놓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뭘 울어. 엄마가 돼서 자식 결혼자금 준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것 말고도 네 예단할 돈도 따로 뒀으니까 걱정 마. 네가 모은 돈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뭐야 김민정, 이렇게 또 나 새엄마인 거 티내는 거야? 친엄마였어도 이렇게까지 고마워했을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라며 받지. 엄마로서 당연한 일 하는 거야. 아빠는 증권맨으로 꽤 많은 돈을 남기셨고 엄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셔서 아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불리셨어요. 오랫도록 직장을 다니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다면서 말이죠.
현명한 엄마 덕에 저희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엄마가 하도 집을 잘 사고 잘 파니 주변에서 부동산 해보라고 난리라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 시험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큰 재래시장에서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규모는 그래도 집도 자가이고 엄마 차도 따로 있고 노후 자금까지 여유 있는 알부자예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놓는 건 충우 씨가 많이 했으면 해. 나는 어머니한테 맞춰서 예단도 해야 하잖아. 물론 엄마가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윳돈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 신혼 물품을 준비한다고 해도 썩 마음에 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 지금 반반으로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어?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장만해두면 다 오래 쓰는 거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들이는 거 전부 내 돈으로 할게. 기왕 내 사정 이해해주기로 한 거 조금만 더 봐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집도 해오고 집에 들일 물건들도 반은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우 너무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호정이 혼사 얘기까지 오가서 이거 다 어떡하나 했는데 말이야. 아가씨도 결혼해요? 몰랐어요. 축하드려요. 충호가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아무튼 목돈 들어갈 거 확 줄어서 그거 하나는 좋구나. 아 맞다. 우리 차 바꾼다는 말은 들었어? 우리 차라기보다 내 차인 건데 그동안 빚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니 차가 너무 오래된 거 있지. 그래서 이 기회에 제일 좋은 걸로 바꿀 거다.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자 남편은 당황해 얼른 말을 가로챘어요. 엄마, 그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결혼한 거랑 엄마 차 사고 호정이 결혼하는 게 뭐 그리 큰 상관이 있다고. 엄마 부담이 줄었다는 말만 하면 되지. 그런가? 아무튼 네가 이렇게라도 하니 빠지는 집안이어도 면목은 좀 서겠다? 니네 새엄마가 너 망신은 안 시키는구나. 그 말을 할 때 정말 욱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대접해야 할 어른이라고 하지만 저런 막말까지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예우를 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도 그런 저의 눈치를 보며 더는 자기 엄마가 말을 하지 않게 괜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왜 이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짜증을 내더니 또 이러더군요. 예민정아, 내가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앞으로 네가 다 알아야 할 사정인 건데 얘는 왜 이리 유별을 떠니? 엄마, 내가 차차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해요. 남편은 유난히 자기 엄마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도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 저희 집은 제 결혼을 그닥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엄마도 남동생도 그 집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거 다 편견일 수 있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은근히 나 새엄마인 거 꼽주는 것 같고. 제가 그날도 너무 속상했던 게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깐죽거렸어요. 지금은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을 했었네요. 거기다 동생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범죄자 상대한 지 3년이잖아. 그 사람들이 범죄자 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솔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여동생 눈빛도 돈 떼어먹고 달아났다 붙잡힌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넘겨짚는다, 궁예한다 그러겠지. 아무튼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좀 안 좋네. 매형만 봤을 때랑 달라. 매형도 거기 있으니 어째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동생은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 말이 아주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동안 저도 보고 겪은 게 있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배웅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러니까 진짜 엄마 같으시다. 아무튼 민정이가 고아처럼 자라지 않게 하신 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가르칠게요. 우리 민정이를요? 제가 배울 거 다 배우고 지 앞가림 잘하는데 사돈 보시기에 우리 민정이가 많이 모자라나 봐요. 집도 해가고 신혼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결국 민정이가 낸 돈도 더 많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 아가씨 하며 다 챙기는데 어떤 거 가르치시게요? 아우 사돈, 제 말이 섭섭하게 들리셨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저희 식구나 다름없으니 제가 잘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또 사돈은 개모소리 들을까봐 혼낼 것도 못 혼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 혼날 일 있으면 혼냈겠죠. 쟤처럼만 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자식들 키우기 편할 테니까. 어머, 우리 사돈 단단히 삐치셨나 보네. 알았어요. 그냥 잘해주겠다 이러는 걸로 해둘게요. 제 동생 민욱이도 그렇고 둘 다 제 배 아파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요. 사돈은 그거 아시고 우리 민정이 정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우,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과 걱정은 마시고 사돈은 사돈 인생 마음껏 즐기세요. 얼핏 듣기로는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의 처음부터 그 맥락을 전부 뜯어보면 아주 돌려가기도 이런 돌려가기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이 자기 엄마 같지 않으라는 법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저나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단 한 번 똑부러지게 자기 엄마를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 사정 말할 때나 차차 할 거라며 말 못하게 막았고요. 분명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고 혼자 신나서 돌아다닌 걸 보니 저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침울해 있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돌아와서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자고 했지만 제가 집 정리 다 하고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둘러댔죠. 그 후회되는 결혼을 한 와중에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한 게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이틀 지난 후부터 저를 집에 불러서 오만 잡일을 다 시켰거든요. 이런 걸 왜 시키나 그런 생각은 말아라. 이게 다 내 나름대로 교육이야. 우리 집안 가풍은 익혀야 되잖아. 무슨 화장실 변기 닦고 안 쓰던 접시며 그릇 다 꺼내서 설거지하는 거에 가풍을 들먹이나요. 집도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 저보고 집에 들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딱 생각한 게 한 달이야. 한 달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배울 거 다 배워야 된다. 라며 때도 아닌 김치를 담그게 하질 않나. 갈비찜을 하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전부 다 제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했죠. 나는 사먹는 거 딱 질색이다. 뭐든 집에서 정성 들여 해먹어 버릇해야지. 밖에서 음식 자꾸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 제가 이미 남편한테 들어서 시어머니 부엌일 거의 안 하고 맨 다 사먹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 폼을 잡고 허풍을 치는지 속이 보여 우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지네 집에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굴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집에까지 와서 횡포라는 횡포는 다 부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너무 못한다며 친정에서 갖다 준 반찬은 쉬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자기가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나 제가 전날 시댁에서 만들어 놓고 온 걸로 냉장고를 채웠어요. 예, 아무리 채식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야. 니네 엄마는 계모 티내니? 어째 이렇게 풀만 잔뜩 갖다 주는 거야? 두고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새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갖다 주신 그 반찬들이요. 웬만한 마트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채소들로 만든 거예요. 다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도 양파, 당근, 샐러리, 이건 우리가 음식 만들어 먹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영양가 풍부한 채소들이고요. 엄마가 저희 입시 공부할 때도 저렇게 만들어주셔서 집중력도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 나름 노하우가 있는 음식인데 상하지도 않은 걸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여기는 어머니 댁 아니고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란 거 없는 티를 이렇게 내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르치는데 토를 달아? 이러니까 네가 네 계모 얼굴에 멱칠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고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 저보고 뭐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받을 뿐 아니거든요. 저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맨날 불러드리는 건 시어머니시니 이 정도는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한 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충우 돈 막 쓰는 거 아니지? 가계부나 통장 내용 내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 장박한 거 다 제 돈으로 썼고요. 저희 공동 통장 같은 거 없어요. 충우 씨가 아직 그럴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건 차차 만들기로 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그걸 갖고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곳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엄마랑 좀 잘 지낼 수 없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해. 그러면 너도 편하고 좀 좋아? 꼭 이렇게 신혼 초장부터 내가 엄마한테 네 험담하는 전화를 받아야겠어? 충우 씨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라며 더는 말하기 싫다며 TV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결혼 전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맞추라며 제 감정은 생각 안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전부 결혼하고 2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 결혼 텄다고 생각 안 하게 됐나요? 거기다가 정말 제가 결혼을 뒤엎을 일이 곧 터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받지 않자 급하다며 문자까지 보냈길래 좀 한가할 때 얼른 나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짓거렸어요. 너 오늘 월급날이지? 충우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월급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바로 나한테 보내라. 지금쯤이면 월급 들어오지 않았니? 월급을 보내라뇨? 왜요? 그럼 저희는 뭘로 살아요? 충우한테 못 들었어? 우리 호정이네 신혼집 대출한 거랑 내 차 할부금 오늘부터 나간다. 그거 네 돈으로 하기로 했잖아. 못 들었고요. 그걸 제 월급으로 다 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감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네요. 아니 충우는 다 말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일단 돈 보내라. 알았지?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차는 대체 뭘 샀고 신혼집 대출은 뭔 소리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집에 빨리 오겠다며 그때 다 말한다더군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돈 들어갈 일 줄었다며 신우 결혼 이야기랑 자기 차 바꾸는 거 말한 게 이러려고 했나 싶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시어머니 말을 가로막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제야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늘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충 넘기며 자기 할 일만 한 것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네 식구들 비위 맞추기만 바라던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빨리 지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 성화부터 하더군요. 웃기지 마. 이런 통보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 내 돈 믿고 차 사고 아가씨 결혼한다. 집 마련한 거면 꿈 깼으면 좋겠네.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돕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빠듯하니까 네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너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사전에 한마디 말도 안 해놓고 뭐가 어째? 서로 돕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우리 집에 대한 것까지 합한 거였어. 내 월급 쪽에서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차는 12개월이면 끝나니까 좀 참고 돕자. 차를 대체 뭘 샀는데 나더러 돈을 달라는 거야. 벤츠 신형 좀 큰 걸로 장만했어.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탈 자격은 되잖아. 아니, 자격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건 자기 형편되는 대로 타는 거지. 그 차 할부 낼 수 없으면 안 타는 게 맞는 거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을 못 내? 뭐? 칭호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이러려고 했어? 아니, 두루두루. 결혼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 네가 여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내라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발끈해. 아무튼 돈 얼른 보내드려. 엄마 차도 이미 타고 다녀서 중고돼서 모르지도 못해. 집은 뭐 애들 장난이야? 이미 그 집 해주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집 못한다는 말도 못하지. 아, 아가씨가 좀 사는 집하고 결혼하나 보네? 니네처럼 결정과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집안이야. 그러니 너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저는 그때 정말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인간조차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결혼한 거고요. 그럼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이혼하는 거. 너 안 되겠으니까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가. 야, 왜 이래? 뭐 이딴 일 갖고 이혼하네 마네하는 거야. 나는 그저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공동체잖아. 그럼 남편 돈이 없으면 아내가 나서서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게 평범한 집안들이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을 내리까는데 저도 더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돈 낼게. 너랑 네 엄마 소원대로 돈 보내준다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두드려 시어머니한테 이체를 했어요. 저는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보냈죠. 그런데 바로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돈 이게 뭐니? 너 이거 보낸 거 맞아? 18원이 뭐야?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은행에 말해야 하나? 아니요, 맞아요. 18원. 제가 보냈어요. 그거나 드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시애미한테 뭐? 18원? 저는 전화를 확 끊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들었지? 18원. 이게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더 이상 한시도 너랑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네 돈을 산 물건들은 바로 업체 불러서 실어 보낼 테니까 나가라고. 야, 민정아, 좀 정신 차리고 찬찬히 얘기하자. 뭘 찬찬히 이야기를 해. 웃기지 마. 너 나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엄마가 새엄마라서 우리 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되니? 너네 집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볼 거 하나도 없는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전부 우리 엄마 돈으로 다 해놓고 사는데도 고마운 건 모르고 걸핏하면 평범한 집안 들먹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앞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 대놓고 비꼬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잖아.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왜? 너네 엄마 곧 달려올 기세던데 니네 엄마 오면 너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짐 싸. 전 그러면 엄마 차 할부면 네가 책임져. 호정이 집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뭐? 벤츠? 진짜 가짜나서. 우리 엄마 건물 있고 자가에다 지금도 돈 벌어도 벤츠 안 타. 돈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벤츠를 사. 그것도 큰 거? 너 나한테 다 덤태기 씌우려고 말 안 했지? 네 속 다 보여. 너처럼 은근슬쩍 사람 등쳐먹는 인간을 내가 뭘 믿고 평생을 살아?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랑 나는 그저 동거만 했을 뿐이고 아무 사이 아니야. 여기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우, 네가 너무 화를 내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나 일단 나갈 테니까 너 좀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하자. 다시 대화할 일 있으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 거야. 그리고 너 내 동생이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검찰 수사관이야. 네 일로 검찰 갈 일은 없겠지만 수사관이면 너 같은 인간 어떻게 취급하는지 감이 오지? 경찰에도 인맥 있어. 그러니까 짱돌 굴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네 짐 챙겨. 얼른. 안 그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니네 집 인간들 쎄하다고 하더라. 와, 내 친구들도 정말 너랑 결혼할 거냐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에는 남들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긴 하네. 하긴 내가 콩깍지 씌었으니 보이는 게 있었겠어? 너란 인간한테 열받을 정도로 감쪽같이 속았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전곡을 찌르니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짐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칫솔까지 다 챙기는 걸 지켜봤고 마침 집 앞에 온 시어머니한테 그 짐가방을 던지듯 주며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저를 우습게 보는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처럼 어물쩡 자기 집에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자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냈다며 난리를 치고 저희 회사까지 쫓아왔지만 제가 미리 경비실에 말해둔 덕에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밀려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사방팔방 다 말할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온 거 딱 받고 이렇게 말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랑 그 인간이 절 어떻게 속여먹었으며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제 동생도 가만 안 있는댔어요. 제 동생 검찰 수사관이라고 겁먹으라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동생 카드 좀 쓰고 싶네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 말 나오자마자 태세전환 하더군요. 어머, 내가 또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니?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얘야, 아직 화 많이 났지? 우리는 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마. 기분 나쁘니? 미안하다. 아니, 누가 이런 성의 없는 사과 받겠대요? 어머니 곤란해지실까봐 수 쓰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 쇼 그만하세요. 전화 다시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저를 천하에 폐륜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집안이 콩가루라 자기네 집도 망친 집이라며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선처 안 해주겠다고 버티니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속상해서 해본 소리야.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니 다시는 안 하더군요. 남편도 술 마시고 찾아와서 그깟 돈이 뭐라고 그걸 못 줘서 결혼 3주 만에 이혼이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동생한테 정말 혼나보겠냐는 으름장을 듣고 꽁문이 빠져라 도망갔고요. 정말 끝까지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며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일말의 정까지 싹 다 정리하고 완전 털어냈어요. 물론 제 안에 상처는 남아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휴식을 내고 산사에도 갔다가 명상도 배우러 다녔네요. 몇 달의 실랑이 끝에 남편과 저는 돈 문제도 깨끗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 인간 메일이며 SNS도 전부 차단했고요. 꼴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 술 마시다가 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앞에서 그 인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차단했어요. 이게 제가 3주 만에 결혼 생활 끝낸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둘이 안 어울린다고 하는 말들, 결코 흘려들을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디 제 경험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여성분들 계시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참조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 상황에 비추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